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전북 전주 지역이 오래전부터 시내버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버스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파업투쟁까지 벌이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해고와 징계가 남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어느 버스 기사가 사측의 노조 탄압과 부당한 처우에 반발해서 자살을 기도한 뒤 중태에 빠진 일도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무관심과 버스 회사들의 횡포가 빚어낸 혼란 상황, 오늘 뉴스바가 짚어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황재원 조합원의 브리핑으로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바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특종의 진수에서는 미디어스 김한 편집장과 함께 KBS 사태의 현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과 휴일 사이 주요 국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전투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 동중국해에서 충돌할 위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군용기 2대와 중국군 전투기가 30m까지 접근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일본과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예. 작년 11월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구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예. 30m라고 하면 일부러 이제 접근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일본과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공식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기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연합훈련을 방해했다며 중국군은 방어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된 결과는 일본의 책임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연합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영향도 좀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일부터 수십 척의 대형 함정과 전투기 등을 투입해 대규모 해상연합훈련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한 정찰 활동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센카쿠 열도에서 멀지 않은 곳이어서 일본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공개 미사를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일 일정으로 중동 순방 중인데요. 교황은 순방 이틀째인 25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베들레헴에서 미사를 열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미사에서 예수가 태어난 이곳에서 팔레스타인 수반과 이스라엘 대통령을 바티칸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예. 양측은 곧바로 초청에 응했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이 전례 없는 제안을 했다고 하면서 이번 초청은 평화를 가져오려는 교황의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예, 교황이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또 만난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교황은 팔레스타인 수반을 만난 자리에서 이국가 해법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국가 해법은 1967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따로 국가를 세워 분쟁을 끝내자는 협상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예. 교황은 분쟁을 끝내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경 안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이 이전 교황들의 서안지구 방문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다고요? 네, 이전 교황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거쳐서 서안지구로 갔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스라엘을 들르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직행했는데요. 이것은 교황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예. 또 교황은 미사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분리장벽 앞에서 평화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벽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공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지은 건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가해온 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교황의 이번 순례에 이채로운 점이 또 있었다고요? 교황은 이번 순례에서 이교도 2명과 동행했는데요. 교황의 공식 대표단에 사종교를 가진 사람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황은 또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차 대신 일반 차량을 이용했고요. 미사 후에는 고위성직자나 정치가 대신 가난한 기독교인을 만났습니다. 종교의 다름까지 포용하고 약자를 존중하는 교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황이 방문한 요르단강 서안지구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행정구역이면서 이스라엘과의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안지구는 국제법상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지만 1967년에 일어난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됐습니다. 이곳의 인구는 80% 이상이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나머지 20%만이 유대인인데요. 예. 이 20%의 유대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이스라엘군이 곳곳에 상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교황이 베들레헴에 가기 하루 전에 시리아와 요르단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요르단에서 교황은 국왕의 만찬 초대를 사양하고 그 대신 요르단 난민촌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황은 3년 가까이 지속된 시리아 유혈 사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됐죠? 지난 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실각한 후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실시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수개월 동안 러시아의 크림 병합 그리고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 움직임 등으로 혼란이 지속됐는데요. 예. 우크라이나 중앙 과도 정부는 이번 대선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되찾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번 선거 페트로 포로센코인가요? 이 무소속 후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포로셴코는 기업가 출신 정치인입니다. 동유럽 최대 제과회사인 로셴의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콜릿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야누코비치 정권에서 경제장관을 지냈고요. 예. 미국 포브스지는 포로셴코의 개인 재산이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조 3천억 원으로 그가 우크라이나 7대 부자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독립 요구해온 동부 지역 상황이 궁금한데요. 이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투표를 통해 분리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대부분 선거구에서는 투표가 거의 무산됐고요. 그나마 문을 연 투표소도 투표율이 10% 이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분리주의자들이 선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자 주요 조간들의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아일보 1면부터 보겠습니다. 예. 경주 리조트 참사 유족들 심리 지원하겠다는 약속 헛말이었나, 이런 제목입니다. 자, 내일이면은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부산 외국어대 대학생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 등 10명이 숨진 지 100일째가 됩니다. 사고 당시에 정부 부처, 그러니까 교육부와 부산시, 그리고 부산 외대는요, 피해자 가족들이 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전히 극복할 심리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하지만 동아일보가 피해자 가족들을 취재한 결과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락이 닿은 5가족 모두 심리 지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정신과 치료에 필요한 병원 섭외와 비용을 자비로 해결해 왔다는 겁니다. 사고 직후에 부산시는 부산진구 인제대 백병원에 있는 재난심리지원센터를 피해자 가족들이 활용해 주도록 주선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심리상담 외에는 제대로 된 치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지원센터 부산에만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피해자들은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피해자 가족인 윤철웅 씨는요, 거주지가 서울인데 부산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지원과 관련해서 취재진이 문의하니까 교육부는 소방방재청 소관이라 잘 모른다라고 말했고, 소방방재청은 학교 안에 상담센터를 운영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유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자비로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산 외대 측 처음 들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속만 해놓고 어떻게 이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붕괴 100일이 되도록 정부 약속은 공년불에 그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확인하면 서로 떠넘기기 일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주 리조트 참사가 이러한데 세월호 참사는 또 어떠할지, 지금 온갖 약속들을 내놓고 있지만은 당장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 유족들 입 막는 것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정부를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새누리당 약세가 뚜렷한 이유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련한 지표가 오늘 경향신문 1면에 실렸네요. 신뢰와 배려, 참여 같은 한국의 사회자본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추정됐다는 내용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이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의 사회적 자본지수는 5.07점으로 OECD 평균인 5.80점에 훨씬 못 미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라 순위로 보면은 32개 나라 가운데 29위라는 겁니다. 예. 이 사회 자본지수가 뭐냐? 신뢰, 배려, 참여 등을 조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공적, 사적, 사회 자본지수가 모두가 낮은 편으로 나왔다. 상당히 큰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공적 신뢰와 사적 배려는 바닥권이었다는 겁니다. 예, 바닥권이라는 걸 국민들 다 예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됐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지표화됐다는 것이죠. 예. 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대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한겨레 1면에 실렸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뭐냐? 국세 행정 쇄신을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만들어진 세무조사 심의 자문기구입니다. 세무조사 계획과 과정을 심의하면서 각종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소송도 맡으면서 이런 세무조사 감독위원장까지 맡은 것은 아무래도 처신이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법원 판결문을 봤더니 안대희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일 나이스 홀딩스가 영등포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 3,449만여 원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사를 변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위촉된 지 보름 만입니다. 애초에 안대희 후보자는 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1심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 위원장을 그만둔 뒤인 지난 4월 30일 항소심에서 패소하니까 대법원에 이렇게 상고한 상태입니다. 자, 변호사 안대희의 그간의 족적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 논란거리가 또 있습니다. 대법관을 마친 다음에 지난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과다 수입 그리고 전관예우 논란이 당연히 일 수밖에 없겠죠. 월 평균 3억 2천만 원씩 그렇게 번 셈 아닙니까? 그 하루에 해반지면은 오늘 나 1,000만 원 벌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껏 전관예우로 문제됐던 다른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들을 훨씬 앞서는 수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전관예우에 따른 고수익이 문제가 돼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7개월간 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월 1억 1천만 원인 꼴이죠. 그런데 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월 평균 3억 2천만 원인 거 아닙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때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2011년 검찰 퇴임 뒤 그해 9월부터 17개월 동안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6억 급여를 받았습니다. 월 평균 1억이었습니다. 월 평균 3억 2천에 안대희 총리 지명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안대희 후보자가 월 평균 3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다른 인사들은 월 평균 1억 수준이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보수였는지 전관예우가 작용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전관예우라는 게 뭐냐? 뭐 잘 아시는 대로 전에 법조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대법관까지 지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내 변호사로 쓴다면은 아무래도 판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입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전관예우 관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판검사했던 사람들만 이렇게 변호사로 쓰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몸값은 커지지 않겠어요?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면서 공직에 몸담았는데 이게 스펙이 돼가지고 그만둔 다음 변호사가 돼서 대박이 난다. 이게 바로 전관예우라는 겁니다. 이 불공정의 화신인 거죠. 예. 변호사 안대희 5개월 동안 월 평균 3억 2천을 벌었다. 이건 뭐 정말 기가 막힐 전관예우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청와대가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을 한다는데 예. 국회에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김진태 검찰총장 이 사람도 전에 로펌에 있었죠. 3개월 동안 1억 6천만 원 받았고 그리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4개월 동안 2억 4,500만 원 벌었고 뭐 이랬습니다. 이게 다 합쳐서 받은 겁니다. 다 합쳐서 받으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5개월 동안 16억을 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전의 공직 후보자들과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많다. 압도적이죠. 이런 얘기군요. 예, 이게 논란이 안 된다면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힌 해프닝이 있었죠.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유병헌 씨의 금수원 입구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구원파 교인들이 내건 건데요. 청와대 김기춘 실장을 겨냥한 현수막을 내걸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가 남이가 또 이런 추가 플래카드를 걸었단 말입니다. 이 김기춘 실장과 구원파 사이에 긴밀한 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증폭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검찰이 이 구원파 쪽에다가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이 플래카드를 내려달라라는 요청과 더불어 겁박 비슷하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얼마 전에 압수해 갔던 물품들 말이야. 그 가운데 현금이 있었는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은 구원파 그거 제대로 견딜 수 있겠어? 여론이 얼마나 악화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과 함께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이 플래카드를 내려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 측이 수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좀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늦게 내려지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검찰이 아니 이것 봐. 누군가에게 난 실없는 사람이 됐잖아. 상당히 곤란하게 됐어. 왜 그 플래카드 치운다고 해놓고 안 치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누군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예. 자, 이에 대해서 인천지검 측 검찰은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 이면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 이 양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 중일 때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인데 1991년에는 오대양 사건 수사 지휘 사령탑으로 대전지검 차장검사였던 나는 물론이고 부장검사, 담당검사까지 새로 교체됐다. 인사 문제 때문에 수사에 쫓길 수밖에 없었다. 이게 대표적인 수사 방해가 뭡니까? 열심히 그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교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교체를 당했다는 겁니다. 심재륜 당시 이 사건 최고 책임자가 말이죠. 누가 교체했느냐? 1991년에 법무부 장관 따져봤더니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오대양 재수사 때 이례적으로 심재륜 검사를 비롯한 당시 수사검사들을 교체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 구원파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금수원 입구에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남이가 이게 붙었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 검찰은 또 구원파 쪽에다가 그 플래카드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무슨 이게 전후 사정이 있는 것일까요? 깊이 좀 파봐야 될 텐데 말이죠. 현수막은 왜 내렸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 내려달라고 해서 실제로 내렸다면 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다른 현수막이 또 걸리는 거 아닌지 예,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시지요. 뭐 이거 어떨까요? 존댓말로. 예. 국민일보 오늘 오면을 보면 말이죠. 국민일보가 지난 금요일자에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까? 거의 안비어천가 안대희 총리 후보자를 뭐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지도자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 등 정말 아주 목불인견이었는데요. 자, 오늘 보니까 말이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2년 대선 때 기자들과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면서 소개한 게 있습니다. 나더러 사심이 없다고들 하시는데 나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김기춘 전 검찰총장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기춘 전 검찰총장이야말로 나보다 더 사심이 없다. 뭐 이런 말을 안대희 씨가 했다는 겁니다. 자, 안대희 후보자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이렇게 존경했다는 점, 이건 뭐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김기춘 실장이 보여줬던 치밀함과 가족도 돌보지 않을 정도의 사명감, 이걸 또 국민일보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춘 실장 역시 안대희 후보자를 누구보다도 아끼는 후배 검사로 생각해왔다라고 국민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기춘 실장이 차기 총리로 안대희 후보자를 천거했다는 전언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 말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씨를 총리 후보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선이 김기춘 작품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김기춘을 나가라. 이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김무성 의원 정도가 지금 청와대 비서진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글쎄 뭐 애정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의원과는. 김무성 의원의 말이 청와대에 먹힐 수 있을지. 지금 김무성 의원보다도 훨씬 더 실세가 바로 김기춘 실장인데 말이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국민일보 보도 행태를 보면은 이건 뭐 안대희뿐만 아니라 김기춘도 띄우고 있는 형국인데 이 김기춘 띄우기는 전력이 있죠. 국민일보가. 작년 8월 6일자 이면을 보니까 말이죠. 돌아온 미스터 법질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당시 돌아온 미스터 법질서가 누굽니까? 김기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당시 허태열 비서실장 사실상 경질하고 신임 비서실장으로 김기춘 전 의원을
데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국민일보가 돌아온 미스터 법질서 이렇게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미스터 법질서가 헌법을 파괴한 내란인 5.16을 일으킨 박정희 옆에 있었고 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옆에 있고 이 미스터 법질서 맞습니까? 미스터 불법질서 이건 어떨까요? 복질서 아닙니까? 복질서. 복집에 있었으니까요. 예. 복집, 초원복집. 예. 부녀 대통령을 보좌한 미스터 법질서 국민일보가 작년 8월 6일자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종교계하고 긴밀해요. 보면은 국민일보가 또 조영기 목사가 사실상 소유주인 신문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조영기 목사와 관련해서 뭐 불편한 판결 결과가 나온다든지 뭐 수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러면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게 붙는 건 아닐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중앙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는 TK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권에서 박근혜 정부가 PK 정권 아니냐 이런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그런 인사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이게 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또 중앙일보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이 기사가 이 PK 민심을 호소하기 위한 용도는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대통령 의전 서열 10위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1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구 출신이죠. 자, 넘버2는 국회의장 정의화 후보자 이분 경남 창원 출신 PK입니다. 그리고 서열 넘버3 대법원장 양승태 PK 출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이 이제 넘버4 아닙니까? 역시 PK. 5번째는 국무총리 안대희 후보자 PK. 6번째 선관위원장 이인복 이 양반은 충남 논산이군요. 자, 7번째는 여당 대표인데 현재까지는 공석 상태고요. 8번째 야당 대표네요. 야당 대표가 의전 서열 10위. 그렇죠. 여기는 김한길 안철수인데 안철수 대표는 부산 출신이고요. 그리고 9번째 국회 부의장인데 여당의 정가균 의원 울산 출신이죠. PK. 10번째 감사원장 황천현 PK 경남 마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선관위원장 빼고 의전 서열 톱10 모두 PK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 실세 순위로 한번 볼까요? 자,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서실장 김기춘 경남 거제 출신이고요. 자, 그리고 그 검찰총장 경남 사천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 홍경식 경남 마산 출신. 예, 사정 라인도 PK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정 지역 편중 현상, 이것이 바로 과거에는 부패 비리의 고리로 작용되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남긴 그 유명한 명언. 우리가 남이가. 이게 바로 부패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PK 편중 인사, 뭐 대통령이 지역 가리지 않고 뽑느라, 뭐 보니까 다 PK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해명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부산 경남에서는 안 가리겠다는 얘기죠. 예, 부산 경남에 한해서 대탕평. 예. 예. 사천이든 마산이든 창원이든. 그리고 예. 또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어디 실력입니까? 자신에 대한 충성도지요. 지금까지 드러난 면을 본다면 말입니다. 충성 말고 실력으로 또 진정성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뽑을 때 거기서 인사에서 오는 감동인데 말이죠. 예. 미스터 법질서가 실세인 이 나라에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주말마다 대규모 추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진압에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용혜인 씨, 가만히 있으라. 이런 그 침묵 시위를 제안했던 분이죠. 이분은 지난 17일 시위에서는 경찰이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 시위 참가자들을 강제로 들어 올려서 연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지난 주말 세월호 집회 때 참가자들이 인도로 행진하는데도 고작 10여 분 단위로 해산 명령을 급히 5차례 내린 다음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참가자 215명을 강제 연행을 했는데 공공의 질서가 상당히
침해되지 않았는데도 집회 신고 장소 이탈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연행이 됐단 말이죠.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속옷을 벗도록 했습니다. 이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걸로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8일을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이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이 경찰이 법을 모르고 이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 이런 경찰. 지금 미스터 법질서가 실세인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자, 참 나라꼴이 이게 이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얼굴이나 다름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 청와대 대변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민경욱 현 대변인입니다. 민간 잠수사가 시신 수습 때에 한 구당 500만 원을 받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종자 가족들과 잠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실종자 아버지는 가방끈도 길고 상식도 있을 사람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얼마나 더 상처를 받아야 저런 망언을 듣지 않는 날이 오겠는가 라고 한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 아이들을 빨리 찾기 위해서지 저런 헛소리나 듣고자 하는 게 아니다. 차라리 관심을 끊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특히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이 장기간 수색 작업에 지쳐있을 민간 잠수사들의 사기를 꺾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의존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잠수사들이다. 목숨 걸고 일하는 잠수사들이 행여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 수색 작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수사들도 반발했습니다. 민간업체 언딘 관계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일축하면서 사람 가지고 돈액수를 매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수색 작업에 참여한 한 민간 잠수사도 언딘과 구두 계약만 한 상태로 자비를 들여서 작업하고 있다 라면서 불쾌해하고 있는데요. 실종자 모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쓰고 있는 잠수사들 돈 생각만 했다면 누구도 여기 와서 목숨 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그 대통령의 그 실장의 그 대변인 네.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질되지 않으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지금 경기도가 아주 뜨겁습니다. 육사지방선거 이야기인데요. 오늘 한겨레 6면을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피해 지역 아닙니까? 경기도 안산이 있는 경기도. 육사지방선거 이후 전국 주도권을 가를 수 있는 최대 격변지로 급부상하면서 여야 모두 경기지사 선거 전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전국 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서울이 1000만이 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지만 여기는 벌써 1100만이 넘어갔습니다. 역대 5번의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새누리당이 4차례 승리를 했죠. 임창열 씨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새누리당 후보였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남경필 후보가 박근혜 정권의 명줄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경기도마저 내줄 경우 수도권 전패라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걱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서울 인천은 사실상 포기했다는 얘기일까요? 그 이야기는 좀 뒤로 가도록 할 텐데 이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이 주목됩니다. 경기 북부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지요. 아무래도 휴전선과 인접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엔 의외로 남경필 후보의 지지세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김진표 후보의 중도 보수 이미지가 경기 북부에서 먹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드러난 지표상으로는 김진표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긴 한데요. 자, 이 경기의 그 결과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서울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막내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 논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잊어주기를 바랐고 또 본인이 그 후보로 확정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막내 아들 발언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군인 보수 진영 인사들이 잇따라 이 발언을 쟁점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 기독교계의 한 축인 또 이해훈 전 후보가 출석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LA 가가지고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 국민은 미개하다 이 아들의 발언을 두둔했단 말이죠. 예. 이게 또 많은 국민들을 또 분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변희재 씨 같은 경우 또 두둔한다면서 정몽준 후보 막내 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너무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너무하기 뭐가 또 너무하냐라는 논란이 일면서 또 정점화되고 있단 말이죠. 가급적 사람들이 잊어주기를 바라는 게 정몽준 캠프의 뜻인데 때마다 이 아군에서 이런 논란을 다시 촉발시키니까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양상입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8면에서 이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지금 판세 어떨지 오늘 한국일보 5면을 보면 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예. 앞서가는 박원순 후보 세월호 이후에 격차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있었던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그때 정몽준 후보가 한 3% 차로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로 10% 이상 벌어지더니 현재는 15% 정도, 많게는 한 20%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에도 이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란 거지요. 국민 미개 발언, 또 이를 옹호한 듯한 그런 이 보수 인사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정몽준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방선거 전망 별 걱정 없이 야당의 수도권 대승을 점칠 수 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한국일보는 야당은 주춤하고 여당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전망을 싣고 있습니다.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 이분은 재작년 8월 그때도 박근혜 후보가 별 변수 없다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당시 그 판세를 비교적 정확하게 맞춘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분은 서울시장 선거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 사과를 하든 안대희 총리 지명을 하든 말든 영향이 없다. 정몽준 후보 개인의 실책으로 분위기는 이미 야권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는 야권 후보자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백중지세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예. 윤희용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요. 서울은 여야 후보 격차가 커서 보수층이 아무리 결집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은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 눈물 담화 그리고 안대희 총리 지명 이후로 비교적 이 새누리당 후보들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임상열 리서치 플러스 대표는 경기도는 남경필 후보가 다소 유리하고 부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서병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충북, 강원 등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새누리 당이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은 제주 그리고 부산을 뺀 나머지 영남 정도다. 인천, 강원, 대전을 뺀 충청권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리해 보인다. 경기는 정말 혼전이다. 예. 그 안에 여론조사 추이를 통해서 짚어본 내용인데요. 하여간 현재 여당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 그런데 야권이 여기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탄력, 카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승부수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평가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고승덕, 이명박 계지요. PBK 의혹이 커졌을 때 그는 특급 수방수로 이명박 캠프에 합류해 발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총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됩니다. 2012년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고승덕 당시 새누리당 의원. 뉴스 전면에 떠오릅니다. 이 사건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사람을 통해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그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됐고 돈을 준 사람과 돈 봉투를 전달한 사람 모두 친이계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승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장본인이 박희태 의장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 의장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전혀 그럽니다. 난 돈 만져보이잖아. 발언의 당사자인 고승덕 의원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청사를 나선 고 의원은 돈 봉투를 살포한 인물로 박희태 국회의장을 지목했습니다. 일단 2008년 경선에 대해 전당대회 관련한 진술을 하신 것 맞습니까? 오늘 그건 확인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고승덕 의원은 쇼핑백에 노란색 돈 봉투가 잔뜩 들어있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쇼핑백 크기의 가방 속에는 똑같은 노란색 봉투가 잔뜩 끼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여러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그 돈 배달을 한 것으로. 네, 박희태 국회의장이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막이 좁혀져 오면서 박 의장이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큰 책임을 느끼며 국회의장직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모두 저의 책임으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옛 한나라당 전당대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금 전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사법처리 수준이 약하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애써 수사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금품 제공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정당 내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내부 고발자로서 양심 선언을 했지만 실은 이명박계 중진들을 날려버린 고승덕 의원. 그 고승덕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을까? 길을 쥐었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새누리당이 오늘 서울, 강남 지역 등 전국 32곳의 공천자를 결정함으로써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승덕 등 강남, 서초 현역 의원들은 결국 탈락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몽준 전 대표는 공천 결과를 비판하며 지금의 공천 과정은 총선이야 어떻게 되든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 자기 사람들을 심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승덕 의원은 탈당하는데 그렇다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오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오늘 초대석은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전북 전주가 지역 내 시내버스 회사들과 버스기사 노동자들 간의 갈등으로 수년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와 노조 탄압에 반발한 기사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 회사는 징계와 해고로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버스기사 한 분이 자살을 기도했다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역 자본가들의 횡포에 지역 언론은 함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바는 이 문제를 지역 조합원의 브리핑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살고 계시는 황재원 조합원입니다. 황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뉴스바 청취자들 그리고 조합원들께 간략하게 좀 어떤 일 하시는지 또 이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의 조합원이고요. 한 그루의 숲이라고 하고 황재헌입니다. 웨딩 플래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웨딩 PD라고 저희 전북에서는 제가 밴드 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알게 된 거는 제가 작년에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부정선거 규탄 촛불 집회가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계속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지역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되잖아요, 집회에. 예. 예. 그분들의 발언을 통해서 처음 이 문제를 알게 됐어요. 네네. 그 예. 뒤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예, 꼭 알리고 싶어서, 예, 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황 선생님 가족이나 특별히 뭐 가까운 분들이 이 버스 기사나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네네네. 사실 저는 저희 집에는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네네. 그런데, 예. 그래서 좀, 더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할수록 이렇게. 황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좀 수화기가 멀어서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립니다.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네네네. 고맙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지금 잘 들립니다. 네네. 저는 버스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예. 차를 운전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버스가 파업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시내에 버스가 안 다니니까, 차가 밀리지 않아서 너무 좋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무심한 시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번 세월호 사건에 비유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시민들이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그 전주 지역의 시내버스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오래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북에서는 4년여에 걸쳐서 지금 버스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예. 지금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은 2010년도 민주노조에 가입하기 전부터 회사에서는 한 사람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임금 체불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소송을 준비하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 금액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이번 달 월급에 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해 줄 테니 밀린 월급을 일괄적으로 그 미지급 상태로 그냥 처리를 하자. 이런 식의 합의를 보려고 했었던 거죠. 예. 예. 이 문제가 이제 서로 간에 갈등 양상이 되면서 첫 번째 파업이 됐었던 건데요. 이런 노동자들의 입장을 뒤로 하고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버스 문제는요. 사실 버스는 노동자나 사측의 입장도 중요한데 시민이 지역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중교통인 만큼 당연히 세금이 지원돼서 운영되고 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전주 같은 경우는 완주하고 이게 시외권에 이렇게 버스가 같이 운행이 되니까요. 전주 주변이 이제 완주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주와 완주에 이어지는 노선이 있어서 그 관청에서 총 195억의 세금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이거는 405대 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대당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서울이나 광주의 3천만 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너무나 과다한 숫자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을 받으려면 왜 적자가 났는지 그리고 운영 원가가 얼마인데 수입을 공개해서 이만한 운영을 위해서 적자 보존이 필요하다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항상 적자가 난다라고 말을 하고 시민의 혈세를 타간 보조금은 A4 한 장으로 그냥 시의회 같은 데에도 굉장히 무성의하게 제출을 하고 그런 어떤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고 그리고 운영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요. 예. 부가 수입, 버스 외부 광고에 붙어 있는 그런 부가 수입 있잖아요. 그런 부가 수입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세금이 이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 체불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 보조금, 완주금, 보조금 타다가 사업자들만 배불리고 그렇죠.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월급도 안 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 업체들이 몇 군데이고 어떤 업체들입니까? 전주는 총 2개의 시외버스 회사와 5개의 시내버스 회사가 있는데 예. 그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호남고사가고 이번에 그 노동자분이 안타까운 그 사건이 있었던 신성역에 가고 두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가장 크게. 예. 그 버스기사 분들이 파업도 벌였다가 다시 복귀도 하고 또 다시 파업하고 뭐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버스기사 이 노동자분들은 밀린 임금 달라 뭐 이런 요구입니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처음에 이 버스 회사에는 기존의 노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노조가 있었는데 예. 거기하고 회사의 관리자들하고 그 노조의 일부 관리자들이 어떤 야합하는 형태를 통해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노동자들을 좀 기만하고. 노조가 있었지만 노조 집행부하고 사측이 좀 한통속이었다 이렇게 봤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약간 어용노조였죠. 그래서 그거에 분노하고 본인들의 입장 대변이 제대로 안 되자 민주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주노조, 일방적인 한 노조에 대한 노조 가입원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는 거죠. 예. 예. 그 부분이 지금은 분화된 양상인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임금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민주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다는 거.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밀린 임금 받으려면 노조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노조 집행부가 회사하고 좀 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안 그렇죠. 보이니까 네네.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를 다시 결성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한 좀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예. 그 탄압의 사례로 뭐 해고도 있고 징계 조치도 남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일단 모든 버스 사업자들이 노동 탄압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단 호남고속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어떤 흥쟁이를 한다던가 예. 교섭을 요청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고 일단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배차를 차를 굉장히 낙후된 차량으로만 계속 주고 그리고 노무 시간도 이렇게 배차가 증가가 돼야 예. 이분들의 임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차 증가는 이런 열악한 좀 분들한테는 좀 평등하게 고루 돌아가면서 돼야 되는데 일부러 추가 배차를 전혀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한 분들은 탄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면 해직이나 해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단은 노동부나 다른데 법을 통해서 다시 너희 이게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재고용을 하라고 하면 예. 그건 그때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식의 입장이에요. 사측은 일단 모든 사람들한테 일벌백계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준육을 들게끔 하는 게 일단 해고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호남고속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혹시 해고된 노동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해고는 30여 명 정도요. 예, 30분이 넘게 해고가 됐고요. 네. 근데 그 해고 사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해고 사유예요.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면 가장 최근에는 그날 정산을 했는데 2,400원이 빈다. 라는 이유로 해직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20여 년을 근무를 하신 분인데 민주노조에 가입을 하고 나서 바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800원이 빈다고. 예. 예. 해직을 한 그러니까 버스 요금
이게 운행하고 나서 정산하는데 돈 네. 2,400원이 비니까 해고다. 네. 800원이 부족하다. 당신이 네. 횡령한 거 아니냐? 네네네. 그 사유로 해고를 했단 말씀이죠? 네네네. 예. 얼마 전에 찰 수도 없다고 그래요. 예, 언론에도 좀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최근에는 신성예객 소속 노동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지금 중태에 빠졌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하고요. 특별히 이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신성여객의 그 조합원이었다가 조합을 탈퇴하신 진 기수님은요. 예. 2010년, 2012년 1, 2차 대규모 전조 버스 파업 때 굉장히 민주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2차 파업이 끝나고 나서 해직을 당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해직에 대해서 부당해직이다라고 하는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셨었고요. 그리고 그 해직 기간에 굉장히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 갈등이 있으셨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다른 뭐 차량 운행이나 이런 일정 일을 전전하셨었는데 이제 그 가정이 파탄나고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회사 측에서도 이분의 그런 갈등하는 상황을 알고 폐유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다시 복직을 시켜줄 테니 민주노조를 탈퇴해라. 그래서 민주노조 탈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복직을 시켜줄 테니 회장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라. 2번이나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인간적인 모멸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더 한 거는 복직을 시켜줬다는 약속을 서로 미루면서 이 사람한테 가봐라, 저 사람한테 가봐라, 회장한테 가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라. 서로 간에 넘기고 회피하고 해서 끝내 이분의 복직을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서 이분이 나중에는 회사에 그 같이 운동하던 민주노조원들을 배신하고 예. 그런 배신한 죄책감과 그리고 그분들에게 농락당했다는 좌절과 분노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예. 아직 병원에 계신가요? 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예. 사고는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사고가 4월 30일 날 저녁에 밤에 11시경인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만약에 지역 언론에서 이걸 크게 다뤄주고 지금 더더구나 선거 기간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조합원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뭐냐면 4월 30일 날 낮에 전주에서 전라북 도지사 TV 토론회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버스 문제가 중하게 있는데 사실 전라북 도지사에 출마하신 분이 전 전주시장님이신데 송하진 후보죠? 네네. 예. 나가신 거죠. 나가셔서 도지사를 가신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버스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직도 파업이 있느냐. 이거는 양 노조 간의 갈등 문제지 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나를 음해하지 마라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요? 네네. 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항마가 없어서 또 도지사가 되어야 되는 형국인데 앞으로의 싸움도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럼 결국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출발하게 된 거. 전주시장 후보에게도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전주시하고 완주군청에서 보조금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송하진 도지사 후보의 얘기와는 달리 네. 시라든가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전직 시장님이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김택수 지금 전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주에는 버스 대통령이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버스 대통령이요? 네. 예. 전주에는 버스 대통령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해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 누굽니까? 버스 대통령이? 우리 호남 고속의 김택수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분은 사실 호남 고속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북에서는 호남 제1고, 그다음에 신진택시,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시면서 예. 도내에 무력 일간지인 도민일보의 실소유주이기도 하시다고 그래요. 전북 도민일보의 실소유주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실제로 버스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전혀 시나 다른 데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경하게 노조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일선에 이분이 대표 권력으로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지역 언론들이 이런 문제들을 보도를 안 합니까? 네. 인터넷에 참석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시위나 이런 것들은 올라오는데요. 예. 실제로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정도의 보도는 나와요. 예. 그런데 집회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농성 천막이 쳐져 있고 매일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 버스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주말에도 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투쟁 상황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분들은 또 생업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들 지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진기승 님이 그 안타까운 일이 있고 나서 5월 10일, 17일, 24일 매주 토요일마다 예. 전주 시청 광장에는 전국에 있는 그 민주노조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전국 투쟁을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해주러 오세요. 예. 근데 저는 그 노동자들의 그 무성한 깃발과 그런 투쟁이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시청이 이건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등한시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거기에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행사들을 하려고 하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 참여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매일 아침 새벽 4시면은 신성길 앞에서 다른 노조원들의 이제 버스를 운행해서 나가는 그 입구에 출차되는 입구에 무릎을 꿇고 우리와 같이 동참해달라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아침마다 상공회의소, 김택수 회장이 있는 상공회의소 건물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면 항상 3부 1배 행진을 전주시청 광장에서 상공회의소까지 하고 있어요. 예. 시민들이 좀 많이 관심 갖고 참여도 같이 하시나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알려지지가 않거든요. 예. 네. 좀 전주에만도 사실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 400여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합원 분들이라도 혹시 3부 1배 하는 행진을 보면 불편하다 하지 마시고 버스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 하는 목소리들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특별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분들에게 또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디어협동조합 전주에 있는 조합원들에게도 당부를 하셨지만 시민들께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버스 문제는요. 전주의 세월호 문제라고 전 똑같이 보거든요. 4년여를 끌어온 문제이고 지방의 토 세력과 부패하고 무능한 행정과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는 자본이 만들어낸 버스 문제는 이 버스 마피아들이 만들어낸 횡포거든요. 예. 왜 전주 시민이 보조금 내역에 대해 정산 하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데 전주시청은 사업권 환수조차 못하고 있는지 버스 노동자들은 왜 시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노동자라고만 치부를 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라고 한 저의 결심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 한 방법이 오늘 이 인터뷰인 거이기도 하고요. 제가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잠깐 사담이 된다면 어릴 적에 제가 딸아이에게 욕심을 부리면 왜 콩한쪽도 나눠 먹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약속을 해요. 굉장히 해맑게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다음번에 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기억을 상기시켜주죠. 저번에 엄마랑 약속했잖아. 콩 하나도 나눠 먹기로.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 이건 콩이 아니야. 아이의 손에는 초콜릿이 들려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세월호 문제를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세월호 같은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야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지 같은 고리에 있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안일한 지방의 작은 권력부터 시민들이 타파하고 깨려는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세월호 문제는 항상 도사리고 있고 어느 구석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국민 TV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각 지역에 이런 부분들에도 좀 들을 수 있는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되고요. 예. 네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 네. 그 보도하고 잘 다뤄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전주시장 후보들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네네. 전주시장 후보들에게 지금 질의지를 3번 보냈어요. 예. 그런데 하나같이 모두 다 이제 하겠다라고는 하는 거죠. 이 공약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예.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잘못된 구조를 만들어낸 가지에서 뻗쳐나온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후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황재원 조합원님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전주에 사시는 조합원 코인님께서 제보를 해주셨고요. 김효진 PD가 취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황재원 조합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뉴스반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 최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성여객과 호남고속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회사들의 담당자가 지금 자리에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인터뷰를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상 반론을 들을 수가 없었고요. 물론 이후에 해당 업체들이 반론 기회를 요구해 오면 적극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특종의 진수 코너 시작할 시간인데요. KBS 뉴스 보도와 방송 제작 계속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양대 노조는 길환영 사장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파업하겠다 이미 예고를 오래전에 한 상태고요. KBS 이사회는 사장 회의만을 지금 상정해 놓고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환영 사장은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본인의 정당성 홍보하는 그런 광고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KBS 사태 현재 상황 오늘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KBS 양대 노조의 입장, 현재 입장은 어떤지, 그동안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억측들도 있고 그랬는데,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KBS 양대 노조는 모두 길환영 사장이 퇴임하지 않을 경우에 파업에 돌입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파업 찬반 투표를 맞춰놓은 상태고요. 예. KBS 노조의 경우에는 이제 전국 언론노동조합에 속해져 있는 노조입니다. 예. 역대 최고인 94.3%의 찬성률로 지난 23일 파업을 가결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새 노조는 KBS 본부 노조라고 1노조라고 부르는 노조가 있는데요. 예. KBS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일정을 고려해서 공동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보조를 맞춰 가겠다는 건데요. 예.
그 KBS 노조는 이제 27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7일 날 아마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분수령은 28일 날 그 KBS 이사회가 기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표결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요 표결 결과에 따라서 그 KBS 그 양대 노조가 모두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언론 노조 소속인 새 노조는 이미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나왔고요. 네네. KBS 노조, 지금 이제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아니죠. 여기는 내일까지 이제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네네. 그 결과가 나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KBS 이사회 결과에 따라서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제작 거부를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보도국의 경우에는 전체 부장단 중에서 2명인가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지금 다 보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뉴스 제작은 지금도 무력화된 상태고요. 예. 다만 이제 28일 날 그 이사회에서 기란 사장의 해임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태의 마지막 분수령, 파업 이전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새 보니까 뭐 다큐멘터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부 시청자들은 짜증나는 뉴스 보는 것보다 KBS가 더 공정성이 더 커졌다. 뭐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하던데. 네네. 예. 언제까지 뭐 이어질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양대 노조 입장은 이런데 기란영 사장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고발도 하고 또 신문 광고로 맞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란 사장은 계속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국 인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조와 어떤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분명히 한 데 이어서 예. 양대 노조를 이제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혐의로 고발한답니까? 네, 출근 저지 투쟁 당시에 폭력이 일어났다. 예. 이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사측과 노동조합 측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 노조가 파업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아직 최대한 이제 파업을 진정시키고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기란 사장이 파업 예고를 하고 있는 노조를 고발한다. 이거는 파업을 사실상 유도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기란 사장이 사실상 파국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혹은 기란 사장이 아니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고도 집행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자 이제 조선중앙동아 문화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이제 6개 일간지에 사측의 입장을 담은 의견 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는데, 기란영 사장의 변명을 포함해서 이제 수신료 문제의 정당성이라든지 KBS 사태에 대한 이제 사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예. 이게 비용이 한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는 1억 2천만 원이었다가 문제가 확산되자 이제 좀 줄여서 광고를 집행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과정에서 홍보실 모국장도 사측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보직에서 물러났고, 수신료 추진단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KBS 사장에게는 이제 핵심적인 측근, 또 이제 KBS 전체에서도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도 기란영 사장 체제는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물러난 상황입니다. 예. 광고를 한다. 이거 KBS 회사 돈일 텐데. 그렇죠.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본인 자리 지키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 네, 새노조랑 구노조 모두 이제 수신료로 사장의 자리 보존이나 현재 사태에 대한 호도로 광고를 집행하는 건 스스로 KBS의 정당성만 떨어뜨린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고를 집행하는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홍보부장이라든지 아니면 기란영 사장 측근들도 이런 식의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직에 사퇴하면서 사실 이제 기란영 사장이 회사 내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BS 사장 비서실장은 혹시 보직 사퇴 안 했습니까?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비서실장 그리고 운전기사가 나 더 이상 차 안 mon다 이러면 제일 충격적일 텐데 네. 아직 그 상태는 아닌 것 같군요. KBS 이사회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노조도 KBS 이사회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 같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네. KBS 이사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26일이죠. 오늘 이제 해임 제청안이 상정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예. 이미 지난 이사회에서 상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정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상정을 해놨으면 됐는데 예. 상정을 하지는 않고 상정하는 것까지 합의를 하고 오늘 합의하고 이제 표결 날짜까지 당시에 합의를 했는데요. 28일 이제 수요일 날 표결 처리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KBS 이사회에서 그 해임 제청안을 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해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KBS 이사회는 이제 사장에 대한 임명권이나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상징적인 의미와 이제 어쨌든 사태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현주 사장이 해임될 때도 그 이사회에서 이제 해임 제청안을 내고 그거를 청와대가 그 해임 제청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정현주 사장을 이제 내쫓았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이사회가 김한영 사장의 경영 무능과 근데 이제 그 청와대 간섭에 따른 문제로 그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여당이나 그 정부 쪽 추천 이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 사실상 표결로 가면 질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그러니까 진다는 건 김한영 사장이 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그러니까 해임 제청안을 낸 측이 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결에서 해임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 표결 예. 결과로만 놓고 보면 예. 그 정부 여당 추천 이사들이 7명이고 그 야당 쪽 추천 이사들이 4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 여당 쪽 추천 이사들은 김한영 사장의 해임에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과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이사들 같은 경우에 좀 생각이 다르다 그런 얘기도 있었던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정부 여당 추천 이사 중에 한진만 이사랑 최향수 이사가 있습니다. 예. 그 두 분 다 대학 교수, 언론학과 대학 교수신데요. 그 각 방송학회장을 지낼 정도로 그 언론학계에서는 이제 좀 신망이 두터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정부 여당 추천 이사로 KBS 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방송학회 소속 232명이 KBS를 정상화해야 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이례적으로 그 회원들의 이름이 전체가 다 바뀐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학회를 한진만 이사와 최향수 이사가 이끌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진만, 최향수 이사가 어쨌든 학자로서 양심을 갖고 이번 사태에서는 좀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그 KBS 안팎에서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 두 분이 만약에 해임 쪽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표결이 6대5 이렇게 되겠는데 이제 그렇게 될지는 실제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부분은 해야 되고 만약에 6대5 표결이 나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여당 쪽 이사들도 김한영 사장 해임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김한영 사장이 더 버티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스스로 물러나든지. 네, 여보세요? 예. 이 전화벨이 잘못 좀 눌린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청와대가 과연 김한영 사장을 그만두라고 해임할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한영 사장이 한마디로 청와대의 오케이 사인을 못 받아서 네.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청와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언론계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오가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가 그렇게 이제 일일이 KBS 보도에 개입을 해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이제 김한영 사장의 거취 문제에도 어떤 사인이나 개입을 하는 것이 이전까지의 수순으로 본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김한영 사장이 물러나지 않고 있는 건 어쨌든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고위층의 어쨌든 여전히 해도 좋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냐. 예. 김한영 사장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청와대로 향해야 하는 어떤 사회적 비판과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KBS의 김한영 사장이 좀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KBS 사장이 욕을 다 먹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을 관리하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KBS 내부에서는 김한영 사장을 국가 보도직 총책임자라고 부르던지 공보처 실장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목소리들까지 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정부를 향해 하는 비판 그리고 정부가 이번 사태 대처에서 근본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한 비판을 KBS의 보도 실패가 일정 정도 흡수하면서 방패막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한영 사장이 KBS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만큼의 입지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여론의 총알바지를 하고 있다. 네, 그런 그렇죠. 얘기인데요. 김한영 사장과 관련해서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이 사람이
반대로 행동했었다. 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기란영 사장이 참여정부 때는 제작본부장이었는데 당시에는 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박근혜 토크쇼를 오히려 불방시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KBS 노동조합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폭로를 한 내용인데요. 예. 당시에 한 외주 제작사가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를 섭외해서 사전 녹화를 진행했는데 기란영 당시 이제 외주 제작팀장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외주 제작팀장이 이것을 불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 야당 대표의 삶을 다룬 토크쇼가 그 하는 것이 그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예. 했고 당시 이제 외주 제작 PD들은 문제가 없다. 뭐 사당 대표 가족을 섭외해서 방송하는 것이 컨셉인데 다른 섭외는 잘 안 돼서 방송 시점을 놓친 거고 이거는 이제 된 거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예. 어쨌든 기란영 사장이 요거를 이제 그 제작까지 됐던 부분을 키를 불방시켰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KBS 노조든 길 사장이 노무현 정권 때도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뭐 선성기획팀장, 총국장 등을 지냈고요. MB 정권이 들어와서는 이제 본부장, 부사장,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뭐 원천적으로 성향적으로 힘센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진군해 온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 디스한 거네요. 방송을 안 내보내서. 예, 그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그 시각에서 프로그램을 재단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뭐 글쎄요, 아는지 모를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팀들은 알고 있겠죠. 그 용보를 담당했던 팀들은. 당시에 뭐 프로그램이 제작이 됐었고 그 어제 또 군호조에서 메일까지 보냈습니다. 그 예. 당시 전용 한나라당 대변인이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까지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예. 뭐 그런 내용을 보면 지금은 이제 인지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KBS 이사회가 28일 날 표결하고요. 그 KBS 현재 노조는 이제 내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데 이 상황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란영 사장이 정권에 따라서 자기가 설 자리 길을 잘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길을 찾아야 정말 길을 잘 찾았다고 판단을 받을지 평가를 받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